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전함의 포탄이 인천 시립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러시아 군함기와 포탄은 일본에는 전쟁 승리의 기념물이지만 러시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굴복하지 않는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벌어진 강대국 간 패권 전쟁의 상흔으로 기억되는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1904년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을 벌인다. 그러던 중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 조약을 맺는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신흥 제국주의로 떠오른다. 제국주의 전쟁의 전초전이 된 러일 전쟁은 이후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관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4년 2월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조선의 운명도 달라졌죠. 네, 이 러일 전쟁은 강대국의 욕심과 논리에 조선을 흔들어 놓았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부터 결과까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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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이 어떤 의미였기에 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까지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 역사적 배경 꽤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했죠. 부동항. 부동항. 근데 그게 생각보다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년간 큰 전쟁만 33번이고 19세기 동안 파병한 병력이 200만 명이에요. 그중에 전상자가 22%라니까 거의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참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부동항을 찾아서 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이제 브라디보스톡을 차지하면서 비로소 이제 부동항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브라디보스톡을 겨울에 못 쓴대요. 지금은 안 그런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반쪽짜리 부동항이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리순이라는 데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 또 100년 동안 이 해외 진출을 꿈꾸다가 100년이 뭐냐. 사실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은 만주로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랴오뚱과 리순을 장악을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게 유명한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그 조약을 무효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지가 차지해버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속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요즘 그 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당장 전쟁하자. 근데 이제 러시아가 생각보다 세니까 생각보다 센 게 아니라 원래 세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걸 아니까 리순하고 랴오뚱 반도를 차지했지만 여기는 러시아 본토에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철도를 깔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다 군사력을 투입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그야말로 이렇게 충돌점을 향해 달려가는 전쟁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만 보면 일본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동반도거든요. 게다가 이 요동반도에 있는 리순 항에는 일본군 함대가 전개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육로를 통해서 만주로 올라가는 데는 이 조선 반도만 있으면 되지만 해군하고 같이 올라가려면 리순항, 즉 요동 쪽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러시아가 다른 나라 두 나라랑 쿵짝쿵짝해서 야 니네 거 내놔. 어느 날 뺏기게 된 거예요. 그 삼국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또 일본의 야망이 그때 당시에 훨씬 컸는데 거기를 빼앗기면서 위쪽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가 좀 실수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은 그거야. 니네는 그냥 조선으로 만족해.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때 몰랐던 건데 러시아는 조선은 이미 포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주를 차지할 테니까
니네는 조선은 개입 안 할게.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먹은 거는 기본적으로 만주로 가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에서 먹은 건데 이걸 막으니 우린 못 참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당시 그럼 대한제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청일전쟁 벌어지고 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청나라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댈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서 러시아에 기대기 위해서 그 유명한 아관파천이라고 이제 러시아 공산 피나가 사는데 이미 러시아는 조선에 개입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아하. 그냥 일본한테 우리가 너 줄게. 우리나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러시아를 붙들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국제 정치에 정말 잔인한 게 1880년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이 침입해 오니까 그 유명한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라고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의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뭐냐면 조선과 청과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러시아를 막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가 제일 위협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중, 일, 미를 연결하는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10년도 가기 전에 일본이 청나라를 쳤어요. 어허. 그래서 거꾸로 청나라가 러시아에 기대는 이런 정말 국제 정세라는 건 10년 사이에 네. 정신없이 바뀌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늦었어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훌륭하지 의리 찾고 원칙 찾고 아이고. 정말 훌륭합니다. 아니 훌륭한 거지. 네. 훌륭한 거지. 근데 사실 일본은 조선을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이제 이 야망을 뻗쳐가고 싶은 게 목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위를 막았으니 뭐 이거 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만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계획이 어디까지였는지 네. 일본의 꿈이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 만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쟁해야 된다는 건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어허. 그래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당시 화폐 가치로 7억 엔을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폐 가치라면 몇백 배가 더 뛰었을 텐데. 그렇겠죠. 저 모든 걸 쏟아부으네요. 대한제국 시절에 억 단위를 쓴 이야기는 내가 알기로 그때 1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죠. 근데 러시아도 이걸 알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골치 아픈 게 항구가 또 두 개예요. 네. 블라디보스톡하고 리순이 있는데 네네. 중간에 한반도가 껴 있으니까 어허. 두 개를 다 요새화해야 돼요. 어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이 되는데 네네. 이게 그 당시에 엄청 불량부실 철도였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보름을 간다든가 7일을 간다든가 그 정도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진지공사하고 군비를 투입하려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왠지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언제나 좀 이 기습 공격이 일본의 전매 특허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리순 공격 역시 이 많은 역사학자들, 특히 서양 쪽 역사학자들은 진주만 기습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항공 전력만 빼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먼저 쳤어요. 그래서 계획 자체는 이제 12월 30일 날, 1903년 12월 30일 날 계획이 세워집니다. 1차 계획은 리순 외항에서 공격을 해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항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2차 계획은 일단 항 안으로 몰아넣는 게 성공이 되면 그 항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목에다가 기뢰 혹은 패선을 이용해가지고 함대에 발을 묶어놓는 거죠. 3차 계획은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가고 묶여 있잖아요. 그럼 차근차근히 격파를 한다. 그러니까 내항에 있는 함대를 격파를 시켜서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물론 선전포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4년 2월 8일하고 9일에 일본 함대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당시 러시아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쟤들이 언젠가 칠 거야, 곧 칠 거야. 그러면서 준비 안 하거든요. 그게 참 이상해. 자꾸 미루는 거죠. 근데 선전포고를 단 한 번도 안 한 국가 아닌가요? 일본이요? 거의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뭐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뭐 전쟁 그런 거 아니냐. 뭐 기습, 선빵 뭐 이런 게 최고다. 러시아는 일본의 공격도 알았는 것도 있는데 또 일본 함대가 리순항에 접근할 때 이 러시아 함대랑 조우하기도 해요. 인사해요, 서로? 인사가 안녕?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냥 정말 스바시바. 우연하게 만나서 네.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서로 적대 행동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두고 봐요. 그러고도 준비를 안 했다고요? 야, 이게 전쟁인가 아닌가? 이거 선전포고는 들어온 게 없거든요. 기다렸구나. 이쪽은 선전포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쪽은 선전포고 안 하는 게 그게 당연한 당연하니까. 거니까 기습 공격이 아주 잘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뭐 정확한 뭐 사료나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은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은 군함이 왔으면 분명히 적대적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싸우자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은 아까 얘기한 동해 쪽인가요? 서해 쪽인가요? 그 제물포, 인천 제물포항에서 공격하고 바로 리순에 가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제물포에서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제물포 먼저 치고 어디를 친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작전 동시다발로. 예,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세 방향 정도로 공격의 가닥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제물포는 그 리순항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제물포 쪽에서는 거기 있는 포함이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로 상륙을 실시하는 게 계기였죠. 그럼 두 나라 전력은 어땠어요? 러시아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상군 강국이었어요. 네. 병력 수만 따지면 네. 이 자료마다 수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 비상 동원을 해서 모든 병력을 동원하면은 380만에서 400만 명의 병력을 모을 수 있는 나라였죠. 전 세계에서 그만큼을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당시 없었어요. 역사상 숫자 하면 절대 지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 하면 숫자죠. 하지만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이 러시아 땅덩어리를 보시면 거기에 400만 명을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얼마 안 넓다.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되지. 만주 있는 요 지점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400만 명이 여기로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만주 지역에서 바로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냐라고 따져봤더니 약 13만 명. 그래도 많네요. 예. 많긴 한데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야포는 약 200문 정도 동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28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했고요. 약 870문 이상의 각종 야포를 동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인데 이 야포가 그냥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무기의 어떤 레벨, 기술 발전 수준, 뭐 이건 어땠나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양국이 사용했던 무기는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생각하시면은 미국이 뭐 전투기라고 따지면은 네. F-22 뭐 6세대급 전투기를 쓴다 이러고 뭐 다른 못 사는 나라는 3세대급 쓴다 이렇게 해서 전력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개인 화기나 야포의 수준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네요,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치로 전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방어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지형이라는 변수, 날씨라는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양쪽의 무기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휘관.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시 러시아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사실 문제가. 이렇게 한 리스트 나와요. 근데 객관적 수치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실전을 갖고 보면은 불리한 게 한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전쟁은 사실 밸런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책 같은 데서 전쟁을 얘기할 때 병력, 무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놓치는 게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비유를 들면 스포츠카가 있고 경차가 있어. 운전수의 실력은 둘 다 비슷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스포츠카죠. 100% 그렇죠. 근데 스포츠카에 바퀴 하나가 없어. 누가 이길까요? 경차가 이길 것 같은데. 당연히 이기죠. 근데 이게 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와이퍼 하나가 없다고 쳐요. 근데 야간에 폭우가 내리는데 운전을 하면 와이퍼 하나 때문에 스포츠카는 지는 게 아니라 사고. 그렇죠. 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밸런스 관련되는 요소가 저도 몰라요. 몇 개인지. 근데
자동차 부품만큼 많을 거예요. 이 밸런스가 정말로 안 맞았어요. 거기다가 워낙 장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랴오뚱에서 벌어지는 전투만 가지고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열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카인데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바퀴 한 짝, 네. 머플러 이런 걸 다 빼고 온 상태가 현재 전쟁의 시작이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차이를 봤을 때는 전력의 집중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준비 과정도 그렇고 일본이 확실히 앞선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러일 전쟁은 한 군데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게 범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러일 전쟁이 스케일이 커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어서 네. 만주에서 붙었으니까 네. 스케일이 큰데 중요한 전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황해전 그리고 리순 공방전 그다음 봉천 전투. 요 봉천 전투도 또 용어가 몇 개 다른데 네. 꽤 큰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은 이 유명한 리순 공방전. 1904년 8월 1일부터 1905년 1월 4일까지 랴오뚱 반도에 있던 지금은 다렌이죠. 다렌시에 있는 리순에서 벌어진 리순 공방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라는 게 어려운 것이 리순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리순한 게 어디예요? 이 여순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아시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 옛날 광개토항 시절부터 전략 요충이에요. 그렇죠. 고당 전쟁 때도 요충이었고 그 비사성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네. 만주로 가려고 하는? 뭐 좌우지간 요충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가 딱 거의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 특히 해군 기지로는 엄청난 중요한 요충이어서 지금도 이게 아마 중국의 거의 1급 군사 기지일 겁니다. 그리고 안종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그 리순 감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귀에 익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공방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치고받고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이겠죠? 아, 네, 치고받고가 아니라 이 리순이 사실 공략하기 어려워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항구로는 좋은 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수심이 얕고 네. 계속 토사가 밀려들어요. 제가 사실 거기 리순은 못 가보고 다레난까지는 가봤었는데 네. 야, 이건 바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물도 맑고 잔잔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큰 데가 들어가긴 안 좋은데 요거 빼면 일단 랴오뚱 반도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폭이 4km 앞밖에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기 좋아요.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산이 기가 막히게 마치 무슨 요새 망대 쌓아놓은 것처럼 산이 기가 막히게 있는데 요 산이 대개 200m, 300m, 500m가 안 돼요. 산이 너무 높아도 안 좋아. 맞구나. 네. 그렇지. 너무 높으면 아래쪽에 안 공격을 보이죠. 못 한다고. 근데 이거 딱 알맞은 높이의 산들이 그리고 경사도 상당히 급하고 하여간 참 마치 일부러 지어놓은 천연자산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리순항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앞에 또 이렇게 방파제처럼 섬이 막고 있어가지고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육지 쪽으로는 또 마치 쌓은 것처럼 이렇게 산들이 이야. 콕콕콕 박혀 있어요. 야, 그 전쟁이 없으면 해루질이 잘 될 것 같은 지형인데.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네요. 청일전쟁 때부터 사실은 여기다 콘크리트로 요새화가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이제 추가로 요새를 더 강화하게 되죠. 네, 그럼 이곳에서 전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순 요새의 이 방어 라인이 생각보다 길어요. 네. 29km에 달합니다. 상당하네. 예. 또한 요새 내에 이 총 22개소의 해안포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요새 외곽에 대한 화력 지원이 아주 용이하죠. 네네. 각 포대 사이에는 또 철조망으로 이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함정하고 삼병호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인위적인 장애물도 충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곳. 그러니까 뭐 그래도 빈자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거긴 또 지뢰까지 야. 촘촘히 심어 놓은 거죠. 주 방어 라인 외곽에는 이 전진 기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 전진 기지란 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한 200m 정도의 이 감제 고지 산들. 예,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밖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네. 거긴 또 지뢰까지 야. 촘촘히 심어 놓은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면 그런 게 난공불락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여기서 힌트를 아주 자세하게 주셨네요. 외형은 그런데. 아니, 진짜로 프랑스 공학자가 그랬던 거야. 요새 전문가가. 네. 특히 프랑스가 전문가. 네. 그 진짜 요새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새를 쌓을 지형이 이런 때다라고 말했던 데예요. 거의. 오. 그러면 이거 1차전은 뭐 결과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1차전은 러시아가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하. 지형만큼은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분석하기를 뭐냐면 이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방어선의 전술적 용도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 전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장님께서 차만 좋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똑똑한 장교들이 많은데 이게 항상 상부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1차 각오로 야오똥반도 딱 들어오는 그 1차 진저 방어선이라는데 여기가 정말 방어하기 좋아요. 여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네. 거기를 좀 부실하게, 제일 부실하게 놔뒀어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니까 사령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어선이 너무 길다. 기습도 당했다. 병력을 뒤로 물려서 좁은 데서 싸우자. 그러면 2차까지도 그냥 열어줘버렸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1차를 거의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바다에서, 물론 그래도 일본군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는데 네네. 좌우지간 바다에서 해군이 한 포로 쏘고 이러면서 4km 정도 폭의 지협인데 네. 여기서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후퇴해 그래갖고 후퇴해버리는데 이게 치명적이었던 게 리순항은 군항이고 다롄항은 그냥 민간 항구예요. 네. 2차 방어선이 다롄항 뒤에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2차 방어선으로 오는 순간 다롄항을 그냥 넘겨져 버린 거예요. 아유. 그럼 배가 상륙이 가능해져 버렸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군은 거기다 대고 보급품과 병력을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사실 이 공격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보다 한 3.5배가 전사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막았더라면 전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는데 네. 사령관이 자기 방어 지역에 뭐랄까 워게임도 안 해본 거지. 나가기, 26km를 가긴 좀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 보고 얘기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여기 참전했던 그 병사들이나 네. 장교들도 그때 일선에서만 막았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정말 바보짓이다. 뭐 그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 3.5배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잘못하고도 이거는 정말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실책이 역시나 겹쳤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러일 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좀 보다가 네. 좀 이 자체적으로 설마 이게 그런 결론인가라고 내린 게 세계 최초 보도입니다. 자, 태상훈 기자의 러일 전쟁 분석. 네, 피셜. 그 러시아군은 그 전에 전쟁도 큰 전쟁에서 네네. 언제나 이 전략적인 후퇴를 계속했어요. 네.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예, 적은 어차피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군수 자원 관리도 안 될 거니까 네. 계속 적을 우리가 유리한 곳까지 끌어당기고 우리는 예비대를 총동원해서 격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군은 사실은 모스크바까지 갈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라인 혹은 2차 라인에서 확실하게 적을 격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그 정해져 있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써요. 이거 대륙 전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뭐 미국의 그 내전에서도 그랬었고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서도 그랬었고 뭐 중국과 열강의 이 대전에서도 그랬었고 돌면서 적을 녹여나가는 이 전쟁 이거에 너무 러시아가 타성에 좀 젖어 있었던 것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령관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네. 뭔가 이해가 완전히 결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념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냐면 요새 같은 게 나름 공사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고지를 일본군이 알아. 그래서 일본군이 막 공격하면 저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게 정말 희한한 게 2차 방어전에서요. 네. 가장 중요한 고지를 일본군이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니까 러시아군이 병력을 투입해서 저게 중요하고 그걸 탈환하러 가요? 탈환하러 이게 도대체 어디가 방어선이고 어디가 공격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재밌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네. 네네네. 사실은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발틱 함대가 이름을 태평양 2함대로 바꿔서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러 오고 있는 중이었고. 뒤를 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 함대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발틱 함대가 들어와서 이제 후위를 치면 일본 해군은 또 거의 전력을 쏟아부었는데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하고 빠르게 공격해 나가고 러시아는 무능하고 이거 전투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흐른다라는 느낌. 공방전 이대로 갑니까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요새도 어쨌든 미완성이지만 다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했지만 러시아군이 딴 건 몰라도 네. 내 땅을 지킨다는 굉장히 강해요. 주로 이게 농부들 많은 나라가 네. 터키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네. 농본 국가나 농업 위주 농부들이 군인이 되면 참 땅 지키는 데는 굉장히 강해요. 공격하러 가는 거는 별로 안 남의 땅 먹으려고 전 안 하고 내 그러니까 내 땅을 땅. 지킨다에는 거의 참 굉장한 슈퍼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굉장히 용감하게 잘 싸워요. 그리고 항구에다 몰아넣기는 했는데 리수나 입구가 정말 좁아요. 네. 그리고 수심도 얕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결국 해군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몰아는 넣었는데 함락시키는데 이게 공헌이 안 되니까 아하. 육군 보고 빨리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아까 드렸던 힌트,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데 요새의 허점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난공불락인데 허점이 있으면 난공안불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겉으로 보기엔 난공불락인데 난공안불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요새 보루가 사실은 리순항에 너무 가까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 시설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방 진지, 그러니까 뭐 203 고지니 뭐 그 앞쪽에 있는 감제 고지들을 꼭 방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감제 고지에서 특히 203 고지 같은 경우에는 리순항이 그냥 내려다 보이고 네. 그리고 거리조차 멀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포를 올려서 쏘면 바로 그 아래에 떨어질 수 있는 혹은 포격 유도도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느냐?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도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게 고지가 공격하기 쉽지가 않은 데다가 일본군이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반자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자회겠지만 전술적으로 말하면 종대 공격인데 이게 항상 전쟁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종대 공격이냐 횡대 공격이냐요. 이게 막 무기의 발달과 지형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사실 러시아군도 좀 그랬지만 뭔가 좀 정신 좋아하고 인해 전술이라기보다는 인명은 아낌없이 투여해서도 승리가 우선이다. 이런 나라일수록 종대 공격을 좋아해요. 그렇게 종대로 오니까 좁은 고지에서 쏴야 되니까 쓸려 나가죠. 그러니까 막 몇 배의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군도 여러 번 공격에 실패하고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냅니다. 이때는 이미 기관총으로 오던 이 군인을 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일본군이 청일전쟁 때부터 사실은 선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하나 있으면 이런 게 어딨냐 뭐 이러면서 막 해갖고 군대에다가 이런 정신을 막 몰아 넣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병사들도 세뇌가 돼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희생이 컸죠. 자, 지금 다레낭하고 이 보루하고 너무 가깝고 일본은 지금 이제 희생이 크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지금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공방전 어떻게 진행이 또 됩니까? 또 하나의 맹점이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리순에 건설한 방어 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정보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군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보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네. 그러니까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전장 상황에서 정보라는 거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네. 물론 많은 정보망을 돌려서 정보를 최대한 득했겠지만 그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 리순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이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은 전력을 투입해서 그때서야 요새 그 기지들을 요새화시킵니다. 콘크리트로 시설을 보강하고 기관총도 제대로 배치하고 그리고 전기 철조망을 두르고 철조망 두르고 지뢰를 깔고 이거를 그 한 달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없애버린다. 아시아에서 세력이 커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간섭한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국교를 끊고 위순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한다. 러시아는 일본의 자살 돌격 전술에 강하게 맞서지만 결국 위순항을 내주고 만다.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203 전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그렇죠. 1904년 이 8월 20일 날 새벽에 일본군이 203 고지에 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여기 203 고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203이야? 203m? 역시. 네. 역시. 예, 이 공격이 그냥 좀 이전에 벌써 매운맛을 많이 봤어요, 일본군이. 네네. 그 전에도 감제고지를 몇 곳을 이 공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전진기지들에 대한 이 일본군이 붙인 별명이 뭐 고아고지, 큰 고아고지, 작은 고아고지 이런 식이었어요. 왜 고아예요? 한번 갔다 오면 고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고지. 고아교지. 예. 아. 네, 저 여담인데 제가 럴 전쟁 준비하다 진짜 힘들었던 게 네. 여기 중국 땅이니까 네. 지금은 중국 지명으로 있어요. 네. 러시아군 기록은 지들이 붙인 이름이야. 무슨 늑대고지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은 일본군이 붙인 이름으로 돼 있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 이름만 보면 찾을 나 수가 이거 없네. 점찍 나라고 되게 고생했어. 그거를 다 연결시켜야 되더라고요. 한 고지의 이름, 그 지명이 혹은 자신들이 붙인 작전 지명이 한 뭐 세네 개 돼요. 그러니까 일본 측 지명, 러시아 측 지명, 중국 지명. 그래서 이제 영어 자료는 또 영어로 또 그걸 바꿔놨죠. 그래서 예, 그게 그거구나. 이게 퍼즐 맞추기식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전진 기지를 공격을 해서 매운맛을 좀 본 뒤에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기만 공격도 좀 해보자. 그런데 그래도 주공은 주공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203 고지 자체가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가파르고 좀 미끄러지는 그런 지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올라갈 만한 곳은 전기철조망이랑 철조망이 쳐 있고 뭐 함정도 있고 그리고 뭐 강력한 이 서치라이트 그리고 기관총까지 배치돼 있어서 그렇게 쉬운 전투는 절대 아니었고요. 여기서도 일본군은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죠. 이 고지는 러시아군 제5 그리고 13 동시베리아 연대가 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함정에서 차출된 이 러시아군 태평양 함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잖아요. 네. 고정포대로 뭐 조금 쓰긴 했지만 이 고지는 러시아군 제5 그리고 13 동시베리아 연대가 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점령하기가 힘들고 이 어려운 고지를 점령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크기 때문이겠죠. 리순항이 이렇게 만처럼 타원형으로 조그만데 딱 서북쪽인데 거의 중앙에서 약간 서북쪽이에요. 그 직선 거리로 딱 4km인데 제가 이거 지도에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군사 기지여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그 다른에 갔었는데 여기는 군사지역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다가 요즘은 관광으로 좀 푸는데 요 고지가 최근에 제일 늦게 풀렸어요. 사실 제일 유명한 데라 일본 사이트에도 막 관광 사이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객 들어가게 해주는데 제일 늦게 풀렸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딱 보면은 한까지 정확히 4km거든요. 네. 4km니까 포격도 될 뿐만 아니라 사계가 완전히 열려요, 항구가. 전경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 뭐 이거를 사실 이거 점령하고 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요게 지금 사진이 남아있는데 산이 무슨 모래산처럼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에요. 매끈해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음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막 산이 험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양쪽에 절벽 있고 요런 게 좋은 방어 지형인 줄 아시는데 진짜 무서운 방어 지형은 깨끗한 거예요. 모래 언덕처럼. 잘 보이는. 예, 완전 이렇게 깨끗한. 이런 데 위에서 얼굴 쏘면. 푹 올라오면 동그랗게 네네네. 퍽 보이는.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우리 교련 받을 네네네. 때 낮은 포복 하얀색 바탕에 예, 검정 무늬. 포복하면 낮은 포복하는데 저 남자분 군대 갔다 온 보시면 아시지만 낮은 포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땅에다가 이 복사뼈를 붙이는 거죠 여기를.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기어가는. 여기에 땅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루머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저 교련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거 힘들지만 이게 다 과학적인 것이다. 바로 그 러일 전쟁 203 전투 때 일본군이 무수히 죽었는데 기관총에 죽은 애들을 보니까 다 발뒤꿈치를 맞았더라. 다리가 올라와서. 예, 그래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거다. 그때부터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 203 고지와 기관총의 이게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쐈을 때 보이는 모든 라인을 다 타격 가능한 네네. 고지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죽음의 한다면 산. 러시아도 이거 무조건 막아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 교련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알게 된 게 그런 기관총이나 아니면은 피탄 확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리를 세우면 네. 전쟁터는 사실은 정신없잖아요. 네. 그냥 아군이 지나가다 밟으면 세워져 있으면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딱 붙이고 있는 게 그 펴서 붙이든 옆으로 붙이든 붙이고 있는 게 이게 더 전술적이다라는 그때 딱 들으니까 교련 때 그게 완전 뻥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뻥인 줄 됐습니다. 아셨을까? 교련 선생님들이 약간 좀 저희 때는 오버해서 MSG. 근데 정말 이걸 알고 계신다면은 70년대생 이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교련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뒤돌면 다리를 다 뒤꿈치 세고 막 기어가서 앞으로 맞아요. 갔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네. 있죠. 예. 각반은 또 왜 그렇게 잘 풀렸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고지를 뺏기면 안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본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당시에 그 203 고지를 방어했던 이 방어 사령관인 트리아코프 대령은 지원을 해달라. 네.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일단 문제가 이 어떻게 되면 봉쇄돼 있는 고지인데 거기 지원 병력을 올려 보내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죠. 뭐 물론 기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비싼데 이제 후퇴하는 사람들한테는 독전대를 써서 이 저격수들을 배치해서 네. 이 러시아 군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쐈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러시아군이 있으면 도망가지 마라. 이거는 뭐 러시아군이 소련으로 이 이름이 바뀐 다음에서도 계속 써먹었던 전술 아닙니까? 뭐 2차 세계대전도 했고. 참 희한하게 러시아 소련에는 이런 일화가 좀 많더라고요. 그 일화가 아닌 거죠. 진짜로 했던 진짜 거죠. 이야기도. 네. 결국은 11월 말에 일본군은 엄청난 포병 지원 사격과 함께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며칠간 치열한 격전 끝에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리고 11월 1일 그 주에 이 일본군 총사령관이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을 전장에 내보냈군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오. 두 명이 전쟁에 나갔어요. 네네. 그 전에도 사실은 이 총사령관인데 너무 전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사자, 뭐 중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자국 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빨리 이 다른 장군으로 바꿔라. 그분이 노기 장군. 예. 그런데 이런 뭐 아들까지 전사를 하고 전황은 신통치 않고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자료마다 다른 이야기가 생깁니다. 경질이 됐다 혹은 경질은 안 됐는데 지휘권을 잠깐 넘겨줬다 혹은 다른 장군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 사람은 계속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작전 자체를 코다마 겐타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포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좀 많이 도와주던지 아니면 자기가 입안을 해서 대규모 포격전을 다시 개시를 하고 백병전을 치른 끝에 12월 5일 날 결국 고지를 점령합니다. 참 이 러시아 방어군 사령관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좀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승리는 일본이 가져갔고 203 고지를 차지했지만 피해는 훨씬 컸죠. 그렇죠. 이 리순의 마지막 전방
진지이자 이 감제 고지였던 203 고지가 이 함락되자마자 이 리순 자체, 리순 요새가 한 달을 못 견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나머지는 쫙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전투 손실로만 보면 네. 러시아군이 약 3만 1천여 명, 네. 그리고 일본군이 5만 8천여 명. 어이구.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병력은 쓸려 나간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일본군에 3만 4천여 명의 중상자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수로 보면 그리고 이게 제가 본 자료에 unofficially, 그러니까 영문 자료를 많이 보는데 이 공식적이지 않은 기록에 의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자국 내에서 이 전투, 그러니까 이 203 고지 전투 혹은 리순 전투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뭐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전황 자체를 불리한 전황을 점점 줄였다 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승리했어도 일본 민중봉기까지 일어났었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투입된 전투 인원의 3분의 2 과반거량 이상이 지금 전투 불능이 돼버렸네요, 일본은. 네.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선전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 독이 돼요. 그러면 일본은 전투 불능 상태고 러시아군은 전쟁에 패배했고 둘 다 조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좀 어려웠네요. 그러네요.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특히 러시아 쪽 주장에서는 병력을 집결해서 반격하는 시간이 늦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오니까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얼빈 송화강 유역에 병력을 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1차전에서 러시아군이 패전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선발대에 불과하고 뭐 그 당시 부사령관이었던 쿠로파트킨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양반 말은 그래 주장해. 우리가 100만 대군을 결집해서 반격을 할 참이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평이 안 좋고 또 일본도 사실은 이제 지쳐가지고 미국한테 중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디오더 루즈벨트가 중재를 해서 포츠모트 조약이 성립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리순이 일본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포츠모드 조약이 성립이 되면서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패전을 한 이유로 손꼽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모든 전쟁에 그럼 일본군은 밸런스가 완벽했냐, 일본군은 사령관 실수 없었냐 이런 건 아닌데 네. 누구 말대로 전쟁이란 실수를 누가 더 적게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멀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군비 경쟁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죠.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서라도 더 그걸 알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층부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 그 부패한 건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다레난 건설인데 리순항이 군항이고 다레난은 민간항구인데 리순 요새화에 들어갈 돈을 다레난 건설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항구를 러시아가 거기 만들어줍니다. 왜요? 저도 모르죠. 근데 아무래도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방어선을 안 지키고 내려와 버리니까 그 다렌항이 일본군이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리순항 요새화 시킬 돈을 가지고 일본군 상륙할 항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질 수밖에 없네. 그러네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화폐 가치가 안 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약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거에다 추가해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게 또 확정 편향인데 당시 러시아는 국경선이 11,000마일이에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수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수비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전제 조건에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공격한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반드시 전쟁이 난다. 심지어 당시 영국 영상가 누구는 내년쯤에 날 거라고까지 시기까지 예언을 했는데 러시아군은 1903년에 날 거야. 아 반드시 나. 근데 날짜는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아까와 똑같이. 그러면서 요새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방만하게 해가지고 당시에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서구 사람들은 어쨌든 동양을 때 우습게 보는 게 뭐 그 당시는 그랬지 뭐. 근데 일본도 직급이나 그러지 그때는 되게 우습게 봐가지고 당시 그 러시아 어떤 장교가 일본군 군대 수준을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건 희망사항이지.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무고를 해요. 마음에 들잖아요. 받아들이고. 결론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유럽에 있는 가장 약한 나라보다도 약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가 선빵은 맞아주고 반격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래로 봤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실전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러시아 장군의 표현인데 우리 해군은 세계 최고다. 자질 면에서.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기를 다룰 줄 모른다. 네. 그게 세계 우리는 최고라고 훌륭한 했으면. 군대다. 근데 전투는 못한다. 뭐 이런 포병은 포를 쏠 줄은 안다. 그런데 포병이니까요. 네. 전술 포격을 할 줄 모른다. 이게 뭐냐면 포라는 건 적군이 올 때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나타나면 막 쏴갈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때려야 될 때가 되면 포탄이 떨어진대. 그래도 옛날 전쟁 영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탄약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절반은 사실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전 진짜 영화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극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훌륭한 장수는 항상 기다려! 이거.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건데 이거는 유럽의 군사에서도 러시아군 비판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중하급 장교, 똑똑한 장교들 많았어요. 거기라고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 네. 근데 항상 상층부가 이게 무능해. 귀족에 뭐 이래가지고 유명한 말이 장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군 비율이 제일 높은 군대예요. 러시아가요? 예. 그리고 장성들이 머리 쓸 때는 카드넬 밖에 없다. 라는 말이 유명한 농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 1차 대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을 갈아 넣는 거죠. 가장 잘하는 건 숫자를 동원하는 능력이다. 뭐 네. 네. 목숨을 바치는 그런데 능력. 놀라운 건 이 카드를 쓸 때 외에는 뇌를 쓸 줄 모르고 그리고 포는 쏘는데 쏠 줄만 알고 이런 군대하고 맞서서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요새를 공격하면은 3배, 4배 희생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일본이 이긴 건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이제 소위 세계 열강으로 꼽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나가는 이제 디딤돌이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희생을 이렇게 뭐랄까 돌리기 위해서 이걸 엄청난 선전을 해요. 제가 20년 전에 그 일본의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거기 이제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너 거기 왜 갔니 그러는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 조사를 하기 위해. 그렇죠. 참배하러 간 게 아니고 조사를 하러 간 거죠. 거기에 전쟁 기념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간지 오래돼갖고 딱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한 음악이 들려. 와장창 빵빵 뭐. 그게 뭐냐면 널전쟁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이게 하여간 온 그 관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가면 완전히 무슨 선전 영화 그 몽타주 수법이라고 그러잖아. 빠바방 위대한 승리 뭐 빠바방 뭐 세상에 없던 전투 방식. 세상에 없던 전투 방식은 맞지. 그렇게 갈아 넣었으니. 뭐 세상에 없는 진군 이러면서 빠방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게 2차 대전 때까지 소위 일본의 그 반자의 돌격과 희생을 전술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이걸 선전으로 돌려치다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그 반자의 돌격 사무라이 정신의 신화가 널 전쟁에서 완전히 극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희생은 결국 사실 뭐 일본 군부가 망한 거야 우리한테 좋은 일이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희생을 일본 국민들, 죄 없는 백성들이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잘못된 전쟁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강평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기조가 된 거죠. 즉, 이 쓸려 나간 젊은 피해에 대한 아까움이나 애틋함은 없고
그냥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런 희생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런 나쁜 기조가 태평양 전쟁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투를 이기려면 그리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뭔가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뭐 민간 지역에 갔는데 민간인들이 방해된다. 그러면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전쟁 자체는 승리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네. 이 대한제국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던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나중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중국과 뭐 미국과 아시아권 전체가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평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역사를 자아도취의 그릇으로 써버리니까 러일 전쟁의 승리가 일본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보는 자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러일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힘없는 조국의 피해입니다. 즉 우리 조국의 피해인 거죠. 네, 전투에서 이 지휘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알 수 있었고 또 병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이 무모한 돌격전이 정말 진정한 승리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